그럼 이 원천징수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 원천징수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말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원천징수는 원래 자 아래 보시면 원천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 기속월의 10일이 다음 달 10일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일반적으로 월급은 자, 이번 달 5월 달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 5월 달 급여를 주는 스타일은 5월 25일 날 주는 경우가 있고, 기속월이 5월인데 5월 25일 날 주는 경우가 있고, 5월 31일 날 주는 경우가 있고,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 날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5월 달에 일한 건데 그 일한 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속월이라고 해요. 일한 달. 그럼 5월 달 귀속인 거에 대해서 지급이 5월 25일이거나 5월 31일이면 6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5월 달 귀속 월급인데 우리가 지급을 6월 10일 날 하게 되면 지급한 달은 6월 10일이죠. 그러면 7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할 때 낸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돈을 줘야 세금을 떼고 우리가 주게 되겠죠. 그럼 원천징수 한 날은 급여를 지급하는 달인 거예요. 그죠? 그 세금 뗀 달에 다음 달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기속월이 아니에요. 근로에. 그래서 지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지급명세서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제출하고 쓸 건데, 근데 이 지급명세서에서 이제 과거에는 얘를 분기마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어서 이제 매달 해요. 그래서 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 적혀 있는데, 얘는 시험과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매달 하는 걸로 바꿨어요. 매달 하는 걸로. 근데 오히려 그게 자리 잡히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날짜가 바뀌었어요. 바뀌다가 바뀌었고,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건 확정신고인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 달에 전년간 1년치의 총급여에 대해서 이제 근로소득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건 소득세의 확정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연말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를 확정신고해서 확정해서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진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우리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그 말고는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우리 간이세액표라는 게 뭐냐면, 얘는 참고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홈택스 같은 데 가면 지금 종합소득신고기간이라서 뭐가 많이 뜨는데 간이세액표라는 거 있으면, 간이세액표를 원래 표 요율을 주는데 원래 지금 근로소득자의 간이세액표라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 달에 여러분의 월급이 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에요. 그럼 300만 원인데 가족이 없이 나 혼자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빼고 84,850원의 징수라고 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로소득세가 그 박근혜 아줌마가 세금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 옛날에 노무현이나 그 이명박 같은 경우 그때 그 대통령 시절에는 그 두 사람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많이 떼고 많이 돌려줬어요. 연말정산을. 그러니까 세금 간이세액표를 높이 요율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 줄 때 많이 떼고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돌려받을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박근혜 정부가 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게 작게 떼고 작게 돌려주자였어요. 그래서 작게 뗐어. 간이세액표 요율을 낮춘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모르죠. 그러니까 연말정산 받을 때 돌려받을 세금이 작다고 징징거린 거예요. 작게 떼었는데 자기 돈이 작게 떼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작게 떼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많이 낸 거에 대해 돌려받는 게 연말정산인 건데, 근데 그래도 너무 징징거리니까 그 다음 만든 게 뭐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만들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에서 세금을 항상 내야 되는 사람은 목돈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120% 선택해서 많이 떼어놓으면 나중에 낼 돈이 작겠죠. 근데 항상 돌려받는 사람은 이 20%도 부담이 내 기회비용이 날아가니까 80%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또 제도를 더 보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국민들이 그 간이세표 떨어진 걸 못 느꼈냐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내 소득세가 얼마인지 안 보고 얼마 떼고 얼마 실수령인지만 보죠. 그래서 소득세를 낮췄는데 이 나쁜 놈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령액은 거의 비슷하니까 똑같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이 똑같이 떼었는데 작게 돌려받는다는 그런 착시효과가 나왔어요. 그건 좀 이왕이면 국민들한테 자기 했던 성과를 좀 보여주거나 목적을 보여주려면 좀 홍보도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사람은 억울하게 됐죠. 현 정부 대해서 세금 더 많이 낸다 그랬는데 그때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박근혜 아줌마 때는 세금 많이 안 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했죠. 근데 만약에 내 배우자가 지금 일을 안 해요. 2명으로 바뀌죠. 제가 2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세금이 떨어지죠. 근데 자녀는 엄마 무시해요. 애가 둘이죠. 그런 순간 본인 포함 둘인데 둘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애까지 하면 총 4명이 먹고 사는 거잖아. 자, 배우자하고. 그러면 훅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 주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일하고 있어. 그럼 애 둘만 나한테 쳐도 2만 얼마밖에 안 떼이잖아. 나 포함해서 3명이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결정세 했을 때도 얘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율표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출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왜 달라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관계 알려고 이력서처럼 자기소개서처럼 필요한 건 줄 알고 그냥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본인의 마음이 찝찝했겠죠. 그래서 표가 있고 여기 적용표가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사람 한 명 한 명씩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금액 넘어가면 할증처럼 훅 늘어나요. 금액이. 자, 그럼 이제 다시 306페이지로 가서 자, 그럼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 가셨죠? 종합소득 금액이 뭔지는 이해 가셨죠?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했던 소득 금액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소득 금액으로 만들어서 다 합친 게 종합소득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 소득 금액에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공제라고 해서 또 소득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 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라고 해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고 또 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인데 잠시 후에 같이 볼 거고, 특별소득공제는 여기에 보험료나 연금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손도 못 대보고 떼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부할 때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과세표준 오기 전에 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는 나머지 전부 다 이거 4번 같은 경우는 옛날 건데 지금 현재도 그대로 있는 게 주택담보가 아니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으신 분 있죠? 주택청약저축도 넣고 그걸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원래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소득공제를. 아마 옛날 회사 다니셨다가 신용카드 공제 없어진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한 2년 전에. 올해 마지막이다. 3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근로소득자들한테 뭐 세금을 작게 내도록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사업소득자들이 현금 매출이니까 매출을 속여서 매출을 포착하려고 근로소득자들한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거 쓰면
신용카드 쓰면은 소득공제 해줄게라고 이제 유도를 했는데 대성공이었죠.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이 없잖아 지금. 완전 대성공이죠. 그럼 다 잡은 물고기잖아. 근데 나중에 우리 볼 건데 정말 국민들이 미친듯이 신용카드를 써댔지 국가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빚쟁이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면은 현금 영수증하면 더 공제해줄게라고 했더니 실제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정말 이거 해준다고 그랬더니 엄청난 혜택인 줄 알고 카드를 엄청 끌게 된 거야. 그 덕에 지금 우리 지갑에 저도 신용카드 들고 다녀요. 현금은 그냥 저 원래 습관적으로 10만원 이상은 현금 들고 다니는 아니면 괜히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들고 다니지 잘 일반적으로 현금 안 들고 다니죠.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 우리 학원에 있는 사람들도 경조사비 내야 되는데 돈 없으면 나한테 와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건 원래 보험료, 여러분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거 소득공제 된다고 옛날에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게 여기 없죠. 그게 전부 다 세액공제로 넘어갔어요. 세액공제로 넘어갔는데 신용카드는 왜 안 넘겼냐면 여기에 이쪽으로 넘기는 해에 그 다음 연도가 일몰되는 기간이었어요. 일몰이라는 게 이제 끝나는 기간.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애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아니죠. 근로소득자들이 자기의 이제 소중한 세금 이제 절세되는 부분이 이제 뺏긴다는 생각에 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많은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누구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앤다고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계획재정부도 이젠 못 없앤다. 그래서 이걸 활용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소득공제에 있어요. 나중에 소득공제에서 볼 거예요. 그럼 과세 표준이 있고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것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넘긴 건 박근혜 정부 때 한 건데 잘한 거예요. 왜 잘한 거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보시면 세율을 곱한다 안 곱한다인데 저는 6% 세금을 대만 구간에 있는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 35%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100만원이라는 돈을 줄일 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세금 35만원이 줄어들죠. 저는 6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공제에 있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고 혜택이 많은 거예요. 줄어드는 구간이 위쪽에서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소득공제가 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혜택이 훨씬 더 크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게 35%인 사람 35%, 24%, 24%다 부과시키고 세금에서 균일하게 한도 얼마씩 빼줄게 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한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가 마저 세금 다 받고 나서 빼주는 거 빼주는 거니까 뭐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로 12%, 12만원 빼줄게 이런 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는 사람이든 작게 버는 사람이든 형평성이 있도록 어느 정도 선까지 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럼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나중에 결정세액이 진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라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 부분. 저와 같이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적공제. 그럼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거죠. 자, 항상 상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모든 소득공제에 관련된 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다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이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편 따로 나 따로 뭐 이런 식이면 자기가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높은 사람이 이건 다 받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연말정산 설날쯤 되면은 많이 싸우는 게 그거잖아. 시골에 부모님 모시고 동생이 살고 있는데 서로 가서 형이 이래. 당연히 형이 회사 다닌다고 소리 있으니까 소득률이 높겠죠. 그럼 부모님 안 모시고 있는데 자기가 모시는 걸로 끌고 데리고 가서 동생이 이제 서운하다고 이제 설날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인적 공제라는 걸 볼게요. 자, 인적 공제 중에 기본 공제로 갈게요. 종합소득 공제에서 인적 공제를 보는 거고, 이 인적 공제 중에서 기본 공제를 먼저 볼게요. 자, 이 기본 공제라는 거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만큼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 본인 기본으로 한 명 150만원은 세금이 빠지는 거예요. 본인 한 명은 빠지고, 이제 그 추가로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부양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수평적 수직적 관계자만 부양 가족이에요. 수평적 수직적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본인이 있어요. 자, 본인과 가장 수평적 관계는 누구죠? 배우자죠. 본인과 배우자가 가장 수평적인 관계죠. 그럼 이제 본인 배우자 말고, 방금 본인과 수평적 관계였을 때 배우자 말고 이 사람 생각하신 분 있을 거예요. 형제자매. 당연히 형제자매도 나와 수평적 관계죠. 그러면 나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우리 부양가족의 범위로 들어가요. 내가 이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 내 돈으로 같이 먹고 살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관계자가. 그럼 나의 수직적 관계는 당연히 본인의 나의 직계존속, 우리 부모님의 직계존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위로 계속 이쪽으로. 근데 나만이 아니고 당연히 나의 수평적 관계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뿐만이 아니고 나의 이제 아래쪽이 직계비속. 그럼 나만이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녀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둘 다 동일하겠지. 그죠? 하지만 만약에 재혼했다 하더라도 꼭 나의 혈육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내가 부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세로로 못 써서 그냥 이렇게만 썼는데, 지금 수평적 수직적 관계라는 건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대상 아닌 사람이 가지치기예요. 자, 직계존속의 가지치기 대표적인 게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들 있죠. 그죠? 가지치기잖아요. 직계존속에 가지치기는 안 돼요. 정말 수평적 수직적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게 옆으로 빠진 아버지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내 형제자매의 배우자, 뭐 남자로 치면은 재수씨죠. 여자로 치면은 뭐죠? 아무튼 그 사람, 아니면 뭐 제부, 뭐 남편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조카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지치기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안 돼요. 근데 손자는 돼요. 직계이잖아요. 손자는 되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안 돼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예외가 있는데, 이 조건은, 이 예외의 조건은 먼저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이 두 개가 다 성립되는 경우에 내가 데리고 살면 며느리나 사위도 내가 부양하는 걸로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범위자인데 지금 가족의 범위라고 말했고, 내가 부양을 하려면 생계를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살아야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계를 함께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동거 유무를 이야기하는 건데, 원칙은 동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부양하는 걸로 봐요. 자, 배우자 얼마나 같이 살고 싶은데 떨어져 있을까? 그죠? 직계비속, 애가 유학 가 있어요. 같이 안 사는데 뒷바라지 누가 해? 부모가 하고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동거를 안 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볼 거예요. 사실 배우자는 동거 유무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또 예외가 뭐냐면,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이거죠. 동거를 해야 되는, 배우자 직계비속을 빼면 이거밖에 없잖아. 우리 직계 존속하고 형제 자매만 따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죄송해요. 자, 예외 사항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이 주거 형편상 혹은 요양 목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생계를 함께 하는 걸로 봐요. 주거 형편상이라는 건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은데 집이 좁아서,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편찮으 셔서 요양병원에 가서, 아니면 저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험 때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이 이민 갔대. 그러면 일단 끝이에요.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거형편상 주민등록은 갖지 않는데 주거형편상 떨어져 산대. 그러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녀가 유학 갔대.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외국에 유학 가 있어도 내가 부양하는 걸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조건에 충족되면, 자,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조건에 충족이 되면 그 다음이 소득 이제 금액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데, 자, 이 소득 금액은 소득 금액 연 1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이건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다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돼요. 우리 이것 때문에 또 공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 만드는 거. 그래 한 사람 다 15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막 교육비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사람 쓴 거. 그러려면 이 조건들이 지금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근로소득 만자라 그랬죠? 만. 이건 따로 빨간색 안 하고 다 외워야 돼요. 빨간색 하면 온통 빨갱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나이의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이에 걸려서. 그냥 돈 안 버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부양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안 버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소득세법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 나이 제한이 자, 위치가 좀 아래쪽 내려서 볼게요. 자, 이거 부양가족 이야기인 거예요. 본인은 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소득금액이든 뭐든 본인은 상관이 아니고, 그럼 나이 제한에서 먼저 배우자는 제한이 없어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 존속은 내가 아버지를 연로하셔서 모신다라고 말하려면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아직 60세가 안 되신 부모님이 있다면 아직 내가 모신다라고 세법은 안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직계 비속이 60세 이상도 돼요. 근데 직계 비속이 60세 이상이면 난 몇 살이라는 거야. 한편으로는 서글프지만 한편으로는 건강하다면 좋긴 하겠죠. 근데 직계 비속이 연간 60살 넘었는데 돈 못 벌고 애가 연로하고, 난 지금 80세 넘었는데 돈 잘 벌고, 그러면 참 웃기겠다, 그죠? 근데 직계 존속이 20세 이하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없는 거예요. 직계 존속이 20세 이하면 내가 몇 살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 특이한 조건인 게 그 위탁 아동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 17세인데 6개월 이상 양육해야 돼요. 하면 위탁 아동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저도 신도림점에 있을 때 하는데 오류동 가는 게 쪽인가 거기에 보육원인가 과학원인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신도림점에 할 때 고등학생 애들이 와서 이제 회계 상고 쪽인지 고등학생 애들이 와서 수업도 듣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뭐 그래픽 수업 듣는 애도 있었고 우리 전산 회계 세무 듣는 애도 있었는데, 세무 2급 제가 수업할 때 와서 애가 착했어요. 그런데 애가 이제 졸고 그러길래 제가 너 엄마한테 다 말한다 그랬더니 애가 저 엄마 없는데요? 애가 성격은 좀 밝았어요. 그럼 누구하고 살아? 그랬더니 우리 그 뭐냐 이모하고 이모네 집에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난 그냥 이모 집에 와서 사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 봤더니 위탁 아동으로 해서 이제 고아원에서 나이가 넘어가면 이제 나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이제 보살펴주는 고마우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걔가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망했던 게, 그다음부터 걔가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애한테 좀 신경을 좀 써줬죠. 근데 그다음부터 나한테 삼촌이라 부르는 거예요. 더 그랬던 건 걔 친구는 그래픽 듣고 있었는데 걔까지 나를 삼촌이라 불러서 우리 학원에서 전부 나한테 삼촌이라 불렀어요. 근데 애들 너무 착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양육하면 부양가족으로 봐줘야지. 근데 나이가 20세가 아니고 18세 미만 17세까지.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안 둬요. 지금 나와 수평적 수익적 관계인데 돈을 연간 100만 원도 소득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장애가 있다면 나이 따지면 안 되겠죠.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가족이 나이가 왜 이래? 모든 가족이 장애가 있다면 나이 제한은 안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나이 제한은. 자,
뭐 기초생활수급제는 건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나이 제한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 나이 조건까지 전부 다 맞아야지 한 사람당 100만원씩, 150만원씩 납부하니까 일단 기본 150에 플러스 이제 이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거는 150만원짜리 기본공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기본공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자, 일단 이 사람들이 생계를 함께 해야 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까지 되고, 그럼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소득금액이니까. 그것 때문에 얘네들 공부한 거예요. 얘네들 당연히 한 개 더 쓸게요. 죄송해요. 필요경비,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 빼야지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나이는, 자, 우리 세법상 나이는 지금 얘네들이 다 만 나이인데, 자, 얘는 참고로 세법상 만 나이는 당해 연도 빼기 출생 연도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생일 지났다 이런 건 뭐 미국 사람이거나 나이를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세법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올해 2021년도 빼기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다, 이게 세법상 만 나이예요. 이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기본공제고, 그럼 기본으로 15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공제를 해줄 거예요. 추가로 더 플러스 알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경로우대. 경로우대의 조건은 70세 이상인 거예요. 자, 추가공제 전제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조건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가 넘었으면 이때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줄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두 분만 내가 모시고 살아요. 두 분 다 70세가 넘으셨어. 그러면 두 분이 소득만 없고 내가 모시고 산다면 한 분당 250, 250에서 150에 100만원 추가니까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까지 하면은 650만원 받게 되는 거죠. 나 150만원 기본 베이스라 했잖아. 본인은. 그죠? 자,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가 기본공제. 장애가 있어도 돈을 벌 수도 있죠. 장애 등급 있다고 돈 못 버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부양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고 소득이 없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자동차 중에 중형 승용차를 제일 먼저 산 친구가 대학생 때 샀는데, 걔가 소나타를 샀어요. 그때 소나타 2를 샀는데 걔가 장애인으로 샀어요. 그래서 부모님 건 줄 알았는데 본인 거래. 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난 그 친구의 장애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장애 등급은 있어. 아직까지도. 그 친구가 제일 부러운 게 건물에 가서 장애인 전용 그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야 네가 운전해 그래요. 그냥 아직까지 지금 모르니까 걔를 안지 20년이 흘러봤어요. 근데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옆에서 일한다 그랬죠. 누가 부양해? 지가 먹고 사는 거지. 한마디로 소득이 없이 이 생활이 힘들어야지
이제 기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직계 비속이 있으면 힘들 거니까 장애가 있으면 그냥 200만 원을 기본 문제 대상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을 더 해줄 거예요.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만. 자, 그리고 이거는 본인도 대상인 거예요. 본인이 10세 넘어도 100만 원 해주는 거고, 부양가족이 10세 넘어도 기본 문제 대상이 하면 해주는 거고, 본인이 장애가 있어도 200만 원 공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전부 다 대상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좀 제가 떨어뜨린 게 본인만 대상이겠어요. 본인만. 먼저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 부녀자 공제. 이 부녀자 공제는 지금 본인 이야기예요. 얘는 본인이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야 되는 게 조건이고, 첫 번째가 배우자가 있다. 한마디로 맞벌이 부부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배우자가 없겠죠. 그런데 20세 이하의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추가로 5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부녀자 공제는.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 이것도 본인인데, 이 조건은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이때 해주는 돈이 100만 원을 공제해 줄 거예요. 100만 원을. 근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세부당 최소화 전제로 한부모 공제를 적용을 해야 돼요. 배우자가 없는데 직계비속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잖아. 기본공제에서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죠? 그런데 얘보다는 얘 받는 게 당연히 소득공제 100만 원 받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되겠죠. 이 두 개는 본인 해당 사항 이야기예요. 본인.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워 생각이 들겠지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진짜 문제 한 3개, 4개 정도만 풀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자신을 느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제가 이 내용들하고 이 내용을 제 스타일로 정리를 한 거고, 자, 다음 페이지는 기면 인적공제 공통사항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 내가 전제조건이라고 그랬죠. 직계존속은 근데 예외가 주거형평상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직계비속은 항상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뭐 요양 목적이나 이런 경우는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럼 자, 공제 대상 판정 시기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그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전일 기준으로 당해까지는 가능해요. 그리고 장애도 치유된 당해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혼을 하면 즉시 남남 부양 가족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시험에서 째째하게 1월에 돌아가셨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해에 돌아가셨겠죠. 그러면 그 해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장애가 치유됐대요. 그럼 그 해까지는 장애인 공제하고 다 되는 거예요. 이혼했대. 그러면 즉시 남남이에요. 아예 배우자에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헤어지고 바로 결혼할 수도 있겠죠. 뭐 둘 다 할 수도 있고 한쪽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배우자로 그 해에 받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소득공제죠. 그런데 생뚱맞게 세액공제가 살짝 껴있는데 그 이유가 저와 같이 이제 월요일날 얘네들 이제 그 실기할 때에 지금 위에 있는 이 가족 부양가족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하고 같이 자녀에 대한 게 체크가 들어가는 걸 볼 건데 옛날에는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 있으면 15만원, 2명이 있어도 15만원 추가, 3명이 있으면 3명째는 30만원. 그래서 3명이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 잡히면 6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해가 20살이 넘어가면 다시 2명 되니까 30만원 줄었다가. 그런데 재작년부터 7세 미만 6세 이하는 안 돼요. 왜 6세 이하부터가 안 되냐면 6세 이하 자녀세액 공제에서 뺀 이유가 세금 10만원, 20만원, 30만원 빼주는 거 뭐 의미 없잖아. 아동수당이 생겼어요. 6세 이하 자녀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줘요. 1년에 120만원 주는데 그거 받으니까 자녀세액 공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놓으면 그 해에 세금에서 357에서 알아들으시는 분은 고스톱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럼 이 3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그 다음부터는 계속 70만원씩 출산한 그 해 한 번 이렇게 지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올해 출산이라고 나오면 얘가 몇 째인지를 봐서 몇 째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기에서. 그럼 세액 공제가 30만원 되냐 50만원 되냐 70만원 되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를 나중에 체크를 해줄 거예요. 실기할 때 보면서 또 제가 말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근로세액 공제. 우리 근로세액 공제 어디서 봤죠? 한 번 이야기했어. 그 기억하시면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일용직 근로자 세액 산출할 때 제가 근로소득 공제 쓰고 근로세액 공제 한번 썼어요. 그죠? 그럼 이 근로세액 공제도 어느 쪽 보시면 130만원 지금 산출 세금이 지금까지 산출된 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또 55% 빼주는 거예요. 근데 13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정말 뭐 엄청 많이 빼주죠. 우리가 월요일날 컴퓨터를 가지고 보면 월요일 화요일 좀 볼 거예요. 연 5천 7천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원정에서 당한 걸 전부 다 돌려받는지 그게 제가 근로소득자 세금 안 낸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게 그리고 이 표준세액 공제는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안 받죠? 연말정산을 안 받으면 산출세액에 15만원을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런 시험에 등장하니까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 한모빼 공제가 이제 내일 실기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이론 마지막 소수 이론 할게.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건데 그걸 우리가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13만 원을 빼줄 거예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연말정산 안 했는데 낼 세금이 나와 있으면 그게 13만 원을 뺀 게 결정세액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자, 이번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좀 회계 부가가치세를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래도 시간 되시는 분은 뭐 지금 했던 거 정리했던 거 있죠. 얘들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건데 너무 부담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월요일날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 될 거니까, 월요일에는 또 저와 같이 바로 컴퓨터 하면서 볼 거니까 컴퓨터도 같이 준비도 해주세요.